별 5개짜리 나왔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대목만 건져도, 그리고 애국가에도 등장하죠. 여기가 가을 풀로 덮일 곳이 아니거든. 폴더 안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하트. 아, 조명 안 도와주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이 엊그제 같은데 고1 아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시간에 조금씩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라서 중학교 3년보다는 고등학교 3년이 훨씬 빠르고요. 대학 4년은 1년이 그래도 보태지니까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는데, 이제 조금 대학생인 게 실감 날 때쯤 해서 졸업을 앞두게 되더라고요. 그런 흐름을 생각하면 참 아깝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더 알차게 잘 써야겠죠. 오늘은 고전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 장르를 시가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대별로 그 형태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옛날 옛적 사람들이 노래라는 걸 부르고 그것이 나중에 기록되어 전해지는데 고대가요라고 불러요. 시중교재의 목차가 고대가요부터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이 신라시대 향가입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의 고려가요가 있고요. 조선시대 시조가사, 이렇게 명맥이 이어집니다. 시조는 고려 중엽 이후에 생겨나서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고요. 가사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문학을 시조, 가사로 묶어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비 고1들 주요 시조 정리하고 가자고 했죠. 예비 고2 학생들에게도 그 앞서 정리했던 시조를 바탕으로 복습 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몇몇 작품들을 더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학년에 제한을 두고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대가요부터 하지 않고 시조부터 언급하는 것은, 일단 고대가요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조는 1학년 때 내신 국어시험지에서, 모의고사에서, 또 2학년 문학내신에서 가리지 않고 선택지에 등장을 합니다. 제대로 해놓으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은 아이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표기 방식으로 써 있잖아요. 지레 겁먹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고전시가 시작이 밤이다, 이런 제목으로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첫 시작을 시조 작품부터 잡아서 가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적응이 되고 할만하네 싶을 거고,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나오는 가사문학, 그 긴 어려운 글들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시조를 제가 처음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갖는다. 앞서 황진이의 유명한 시조도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초장, 중장, 동장 3줄짜리라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 종장의 첫 3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시조가 갖고 있는 정형적인,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의 특성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읽다 보면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 게 자연스러운 사음보의 율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 보려는 시조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조, 절개, 연군, 우국. 이 4가지 단어가 딱 한 의미는 아니지만 크게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지조나 절개는 비슷한 말인데,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굽히지 않고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군은 임금을 그리워함, 우국은 나라를 걱정함, 주로 고려 말, 조선시대 추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낸 사건, 이렇게 2가지 시점 즈음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고려 말에는 왕조가 몰락하고 이제 조선의 새로운 세력이 힘을 갖게 되면서 고려의 충신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이곳이 고려 왕조의 궁궐 터였는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구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제 없구나.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허무해하고요. 아무리 새로운 세력이 득세를 해도 나는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한번 섬긴 임금, 내 마음의 신념 변함없이 갖고 가겠다. 다짐을 고려 충신들이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갖는 시조들을 묶어서 이야기할 때 절의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절개, 의로운 것, 또 회고하는 노래라고도 봅니다. 돌아보는 것, 옛 생각을 하는 것. 아, 우리 예전 왕조 번성했는데, 이런 마음. 나머지 중심 주제는 자연 친화적인 것, 사랑과 이별.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언급했던 고려 말의 시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익숙한 것부터 할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을 또 죽어서 뼈가 땅에 묻혀 영혼이 있든 없든
님 향한 일편단심은 변할 줄이 있겠느냐.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쓴 하여가라고 불리는 작품이 답가였죠. 그 내용은 그냥 휘리릭 읽고만 갈게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만수산의 칡 덩굴이 막 이렇게 엉키면, 얽어지면 어때. 우리도 그 칡 덩굴처럼 어우러져서 지내자. 뭐 따지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노래를 지어 보내서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받고 정몽주가 쓴 작품이 단심가라고 불리는 이것입니다. 100번을 죽어서 영혼이 없어져도 일편단심 난 안 변해. 자, 시조에서는요, 종장의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일편단심은 핵심어죠, 여기서. 그 님은 임금이겠고요. 백골, 진토, 물론 알아야 하죠. 뼈골자 떠올릴 수 있고, 흑토자 떠올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인지 먼저 보고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단어들까지 챙겨놓고. 자, 그 다음에 별 5개짜리 나왔네. 자연물의 속성을 들어서 지조절개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거 먼저 정리하고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대목만 건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4가지만 기억합시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저는 예전에 공부하면서 꽃에 별로 관심도 없고 무슨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자꾸 지조절개 막 이러는데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알고 보면 되게 간단 명료한 건데 일단 소나무. 이건 뭐 상록수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애국가에도 등장하죠. 애국가 2절에 기억나세요?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바람이 불든 서리가 내리든 변하지 않는다. 시조 인용한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흔들리지 않는 거.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는 거. 그게 바로 지조와 절개죠. 한 임금이나 왕조에 대해서 충성심을 나타내기에 안성맞춤이잖아요. 대나무는 또 어떻죠? 생김새가 물론 다르죠? 근데 대나무도 푸른 빛을 내고요. 쭉쭉 뻗어 올라간 모양이 곧단 말이죠. 흐느적대고 꺾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매화는 우리가 봄에 볼 수 있는 꽃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봄꽃으로 더 친근한 것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 매화라는 꽃이 봄에 땅이 완전히 녹지 않았을 때 그 언 땅을 뚫고 올라와서 싹을 틔우는 때가 되면 여지없이 돋아나는 그런 한결같은 꽃의 상징이에요. 눈 속을 뚫고 나오는 꽃이라고도 말하고요. 초봄도 꽤 추워요. 그쵸? 그 다음에 국화 설명할게요. 대부분의 꽃은 봄에 피죠. 여느 꽃들은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핀다면 국화는 가을에 설이 내리는 계절에 피는 꽃이란 말이에요. 설이 뭔지 아시죠? 한겨울은 아니지만 꽃이 피기에는 너무 추운 계절에 국화는 활짝 핀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시련이 있음에도 뜻을 펼치거나 한결같거나 하는 존재들 시조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아주 유명한 대나무가 나오는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자, 이 자연물들은 눈, 서리, 매서운 바람 이런 것들과 아무래도 같이 언급이 됩니다. 눈을 맞아서 시련을 만나서 대나무가 살짝 휘었어. 구부러진 건 아니야. 근데 누가 감히 굽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 2번째 줄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구부러질 절개였다면 눈 속에 풀을 수 있었겠어? 눈 맞아서 살짝 휘었는지는 몰라도 절대 구부러질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이죠. 마지막 아마도 새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너 누구? 대나무요. 새한고절 추운데 홀로 절개를 지키는 존재. 일편단심과 마찬가지로 주제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나무, 새한고절 이런 말만 딱 눈도장 찍어놔도 바로 주제가 손에 잡히죠? 이게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다짐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 절개. 오늘 시조 5개 정도만 빠르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쓴 거,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있으니 많을 때 궁궐 터였던 곳. 원래 대라는 것이 높고 평평한 곳. 그건 모를 수 있는데 그 뒤에 추초 보이세요? 가을초, 풀초.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있으니 궁궐 터였던 곳이 가을풀로 덮였구나. 여기가 가을풀로 덮일 곳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몰락한 모습인 거죠.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목적, 그냥 보면 좀 뜻을 알기 어렵죠. 근데 그래도
그래도 보세요. 흥망, 500년 왕업. 주제는 바닥이 잡히죠. 이게 자연 친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장에 석양에 지나가는 계기, 눈물겨워 하노라. 석양은 저녁 태양이죠. 해가 떠오르는 게 상승, 해가 지는 거는 하강이겠죠. 단순하게 그냥 저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왕조가 몰락해가는 그런 시점, 그런 시대에 지나가는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화자 자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것도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요. 500년 또 나왔죠? 500년 도읍지를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옛날 수도였던 도읍지였던 곳에 갔더니 산과 물은 그대로야. 자연은 그대로인데 그 왕조를 이끌었던 인재들은 이제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허무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종장에서 어집어 이건 감탄사고요. 아, 태평연월이 태평한 시절이 꿈이런가 하노라. 꿈이었나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무상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시조에서 옛 궁궐터가 누렇게 시든 가을풀로 뒤덮였다고 말한 걸 보면 맥수지탄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매화 나온 거 하나 볼까요? 백설, 흰 눈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눈은 잦아들었는데 구름이 또 자욱하게 꼈어요. 느낌 좋아요? 갑갑하죠? 중장에서 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앞에 어떤 관용어가 있나요? 반가운, 지조를 지키는 충신, 이런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반갑겠어요. 그런 존재를 찾고 싶은 거죠. 반가운 매화는 어디 있단 말인가. 석양 또 나왔죠? 기울어 가는 이 고려 왕조에 홀로 서 있어 갈 곳을 몰라 하노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상실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 시조들 많아요. 문제집 풀면서 나올 때마다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어떤 주제가 있는지 머릿속에서 딱 구획을 정해놓고 첫 번째 주제에 고려말 충신들이 쓴 거, 우리 컴퓨터에서 폴더 정리하듯이 같은 시조작품 대여섯 개를 보더라도 폴더 안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정확하게 오래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일단 첫 단추를 저랑 같이 꼈어요. 이후에 다른 작품들 보더라도 오늘 정리한 폴더 건드리지 마시고 또 다른 폴더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하나부터 10까지 교재진도 나가듯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영상이 쌓이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거나 몰아서 볼 때 분명히 연계성이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나침반 역할, 방향등 역할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잘 귀 기울이면 길이 보일 거예요. 다가오는 2020년, 숫자도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 어떻게 새로운 학년을 채워나갈까? 멋진 자신의 모습 그려보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영상 계속 열심히 올리고 구독자도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 하트 조명 안 도와주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복 많이 받아요. 그리고 새해에도 함께해요. 안녕.